7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졌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성장률 둔화 전망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시티그룹의 호실적에 일부 금융주들이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약보합에 마감한 반면 독일은 강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제조업 지표 호조에 반응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1달러 33센트 오른 88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달 출범 예정이었던 유럽 안정화 기구의 위헌 여부를 묻는 판결을 2달 뒤로 미루기로 하면서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이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급등 하루 만에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망 심리가 우세했기 때문인데요.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여기에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는데요. 4월 전망에 비해 소폭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자, 7월 17일 화요일 순서죠.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인백스 투자산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지난 4월에 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네. 빠르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정대로 1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보고서를 통해서 소폭 상향한 수치를 다시 현재 내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종전 3.6%에서 0.1% 하향한 3.5%로 하향을 했고요. 미국은 7월 초에 조정한 내용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올해 GDP 경제 성장률 수치는 2%로 현재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의 초점인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종전 0.3% 마이너스 성장을 그대로 준용을 했고요. 중국은 8%, 인도는 6.1%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번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에서 나온 내용에서 특징은 역시 헤드라인 넘버를 좀 안배한 그런 내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1.9%로 현재 발표가 됐지만 2%로 2%를 유지해 줬고요. 중국도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7.6%로 발표가 됐지만 현재 올해 성장률을 8%로 8% 수준을 유지해 줬다. 이런 점은 다소 헤드라인 넘버를 안배한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중국과 인도 쪽 이런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번 보고서에서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하향되면서 신흥국 쪽,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 쪽의 경기 둔화 후퇴 우려 이런 점이 현재 크게 올라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에서 먼저 첫 번째가 신흥국의 성장률 하향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IMF가 위기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독일 여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조정에서 나타난 부분은 인도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가장 많이 현재 조정을 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 회복이 올해는 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IMF도 현재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 비교적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의 하향이 추가적으로 나왔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는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현재 유로존이 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더 이상 아주 더 나빠지는 그런 경기 후퇴 우려, 이런 점에서는 IMF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는 점을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죠. 6월 소매 판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용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소비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이 소매 판매 수치 역시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6월의 소매 판매 수치가 5월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현재 3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소매 판매 수치는 예상치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과치는 0.5%가 하락한 수치로 나왔고요. 4월에 0.5% 하향세에서 5월 0.2%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 달에 하락세가 더 커지는 이런 양상이 현재 수치상으로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매 판매 부진에 따라서 2분기 경제 성장률 미국의 수치가 이제 그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 투자은행들은 현재 1% 중반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식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들여다봐도 의류나 그다음에 백화점 매출, 자파의 매출이나 주류, 특히 6월 판매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 판매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향상을 기대를 했지만 전체 판매액을 보면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 할인 판매로 인해서 전년 대비 판매액은 현재 소폭 감소한 수치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현재 소매 경기는 고용이나 경기 불안을 느낀 가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산 규모로 미국 내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네. 현재 서프라이즈 수준을 나왔지만 실상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실적이 좋은 수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29억 5천만 달러로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95센트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33억 4천만 달러 대비해서는 현재 순이익은 12%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달러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9센트였습니다만 이보다는 현재 좋은 수준이 나왔다는 것이 시장에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IB 투자은행 쪽에서는 장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21% 부진했는데요. 이는 어제 지난주 말이었죠. 실적을 발표했던 JP 모간보다는 부진한 양상은 좀 그래도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웰스파고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 경제 지표로는 5월에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0.2%보다 0.1%가 많은 0.3%로 발표가 되면서 기업의 현재 재고가 판매 부진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 제조업 지수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5월에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6월에 2.3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소폭 반등한 수준입니다만 절대 수치로 보면 현재 7월 수치 7.4는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연중 경제회의를 예년보다 빠른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 부양, 그다음에 네. 내수의 촉진 이런 부분을 이
회의에서 담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앵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최근 2달간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았지만 중국 상하이 지수의 반등 수치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2분기 경제 성장률 7.6%의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연중 경제회의를 18일 날 소집하겠다라고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차기 현재 총리로 거론이 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가 경제 체질의 개선과 내수 확대 이런 부분에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현재 코멘트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다룰 내용 중에 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의 활성화 노력 이런 내용들이 현재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회의 내 안건 중에서 외국인의 배당 소득을 현재 10%에서 50% 대폭 감면한 5%로 일시적으로 현재 내리겠다는 내용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중 현재 경제회의를 통해서 중국이 그 경제 성장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나마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유로존에서 중요한 이슈가 등장했는데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기구 의회 승인 위헌 여부 판결을 2달이나 미뤘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판단을 못 해주면 네. 빨리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텐데요. 역시 법원의 판단은 조금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보다는 좀 이렇게 연장되는 딜레이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2달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자 메르켈 총리와 쇼빌레 재무장관이 이렇게 된다면 현재 방화벽으로 버틸 수 있는 재원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고 현재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독일이 신재정협약과 유로 안정화기구 ESM에 대한 상하원의 승인이 났지만 야당의 현재 반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이 내용이 적법 판가를 현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유로 안정화기구의 출범을 위해서는 현재 7월 출범 예정인데요. 이것이 현재 차질을 빚고 있고 이탈리아가 현재 상원의 승인을 받고 있지만 독일 지분이 27.1%로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승인까지 판단한다면 68%까지 올라가는데요. 출범을 위해서는 90%의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은행의 핵심 자기자본 비율 9%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은행 건전성을 더 강화시킨 조치인데 이 은행권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 이제 네. 도입 예정인 바젤 3의 요건 9%를 그냥 그대로 네. 준용해서 가져가자라는 내용을 유럽은행 감독청이 다시 이제 개진을 했는데요. 유로존의 은행들과 정책 당국과 다소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아 엘리아 청장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보다 더 높은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준용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현재 건의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난번 6월 말 기준으로 27개 대형은행이 이 자본 확충 노력 이런 부분에서 944억 유로까지 재원을 현재 확대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행들의 그 대출 회수 이런 부분에서 유로존의 기업들이 다소 그 경색된 자금 흐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급등 하루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심기원 대표님 글로벌 증시 마감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표 부진과 함께 그리고 IMF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을 하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49.88포인트 0.39% 하락한 12,727.21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11.54포인트 0.4% 하락한 2,896.94를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대비 3.14포인트 0.23% 하락한 1,353.6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간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IMF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 보였지만 산업재 관련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거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토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폭과 좀 하락폭 제한되는 그런 보합권에서 유럽 증시도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도 좀 관망 심리가 강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죠. 오늘 좀 국내 증시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그만큼 일단은 우려감 자체가 여전히 작용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려감이 작용은 하지만 지금 공포 국면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사실상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늦게나마 서서히 이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나타나겠는데요. 그 최근에 어제 매수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외국인의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황이나 IT 전기전자 쪽에서 이 정도의 어닝 실적이 기대가 되는 바가 크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경기 회복 모멘텀 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돌아오려고 하면 일단은 화학이나 철강주 쪽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볼 때 지금 하방으로 한 1800까지 항상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화학주나 철강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의 핫토픽을 좀 뽑자면 일단 철강주나 화학주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자. 하지만 정유주는 아닙니다. 정유주는 아니고요. 화학주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장 국내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기원 대표님, 네. 어제 국내 증시도 횡보하는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좀 혼조 양상 속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하락하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4.9포인트 0.27% 상승한 1817.79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0.8포인트 0.17% 하락한 483.50을 기록을 하면서 지수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아무래도 전 거래일 즉 금요일장에서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급등 양상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강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중국 기대감이 조금씩 어제장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화학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상승 탄력도는 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 짙은 업종 쪽으로는 어제장에서 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 흐름 보였고 의료정밀 업종도 1% 넘는 하락 흐름 보였다는 점, 전반적으로 어제장은 좀 그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업종 쪽으로 하락폭 나왔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우선 시총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전차군단의 상승폭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1%, 현대차 1.1%, 그리고 기아차도 0.72%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금융주들은 좀 약세 흐름 보였는데 현대중공업은 2.4% 하락,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0.1%, 신한지주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전차군단의 상승 흐름이 지난주 주 후반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차 군단, IT와 자동차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좀 급락세가 나왔고 금융주도 역시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일단 뭐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C소프트 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임원들이 자사주 매각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분기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하회되는 결과가 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때 일단 2분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경쟁작이었던 디아블로3가 어느 정도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NC소프트는 당연히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좀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좀 어제 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보는 되고 있는데 하방 자체 이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한 또 내려가는 칼에 또 손을 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SK케미칼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제약 업종 중에서도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 글로벌적으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일단은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모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모레지를 또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이니스프리 같은 뭐 그쪽에로 이제 매출처를 확보를 해놓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중저가 브랜드샵 자체가 운영이 잘 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도 어느 정도의 매출에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NC소프트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자리였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좀 엇갈린 양서 속에서 업종별 흐름이 나왔다라고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세 업종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상승폭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기타 제조 업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과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인터넷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먼저 안넷 같은 경우에 2.4%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포스코 ICT도 0.5% 상승, 그리고 CJ 오쇼핑은 역시나 0.3%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대장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8% 하락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중인 다음 같은 경우에도 1.9% 하락, 그리고 서울본다체가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LED 관련된 업황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에 있어서는 등락이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과 업종의 흐름이 조금은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예전에는 조금 들어서 중소형 관련주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이틀간 코스닥 흐름 보면은 더 약세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징 보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예, 일단은 뭐 네. 특징 보였던 종목 잘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일단 큰 그림 자체가 크게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안에서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안랩 같은 종목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원장과 다르게 일단 뭐 특허 장치를 출원한다거나 이런 좋은 소식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일단은 반영 자체는 좀 미비하지 않나. 지금 시장의 이목은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소식에 거기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회사의 가치를 보더라도 뭐 괜찮다. 그렇게 보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이목 자체가 뭐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확보를 되려면 일단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도 거기에 좀 쏠려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제가 두 번은 좀 힘들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어제 하락을 하면서 뭐 분봉상으로 뭐 잠시 좀 짚어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정도의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매물 자체가 좀 출회가 되고 난 다음 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예, 일단은 외국인이 좀 들어왔었죠.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또 가담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매수가를 좀 정하셔서 어느 정도 좀 들어가셔도 좀 괜찮은 수익권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이런 종목들을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는요. 대신 손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일단은 밑에 11,500원짜리까지는 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분은 좀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회사적인 가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략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내기 주인 디지털 옵틱과 안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정리해보겠습니다. 신변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전차 군단의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좀 같았다라고 먼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현대차에 대해서 약 200억 원 넘는 매수 우익,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185억 원, 그리고 기아차 112억 원, 그리고 한라공주에 대해서 82억 원 매수를 주면서 전차 군단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400억 넘는 매수,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390억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화학업종인 LG화학과 호남석유에 대해서 각각 300억 원, 14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각적인 측면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324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연중 최저가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NC소프트에 대해서도 198억 원, 그리고 LG 관련 IT 기업에 대해서 좀 매도세 나왔는데 LG전자에 대해서 114억 원에 대한 매도 우위 보였다는 점,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주가가 좀 약세 흐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급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동반 매도세 나왔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판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460억 원 매도,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도 151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조금은 시각이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매수와 매도 그러한 매매 형태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코스닥 쪽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옵틱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넥스콘테크, 그리고 일경산업개발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살펴보시면 멜파스라든지 CJ홈쇼핑, 그리고 메디포스트, 그리고 이라이콘 같은 종목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 뭐 CJ홈쇼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위치가 상당히 지금 일단은 우상향할 패턴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19만 원 선이 좀 지지가 된다면 우상향으로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또 기술적 분석 면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CJ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통주 자체가 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만큼 급락을 좀 거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 움직임이 좀 나타날 시기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CJ홈쇼핑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파라다이스나 시젠, 그리고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 살펴보시면 AP시스템,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SFA, 그리고 JC 같은 종목도 눈에 띄는데요. 안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지금 실적 자체가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기대감 자체가 지금 꺼지면서 서울반도체 주가에도 지금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거듭되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지금 순매도 종목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몰레드 주죠. 그 아몰레드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핫토픽으로 꼽히는 종목인데, 지금 3분기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우려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순매도 하는 위치가 지금은 순매도 함이 안 되는 위치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저점 자체를 약간은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매매 동향 살펴봐 드렸습니다.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3분기에는 화학과 철강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심기현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좀 살펴보고 계시는 업종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지금 네.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 꾸준하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정유업종과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는 3분기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과 봤을 때에는 최근에 경기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상품 가격 시장도 좀 반등 가격이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 그리고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유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업종 다 한 번쯤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은 항공과 정유, 좀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동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으로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전일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여름철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행객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가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좀 체크를 못했는데요. 국제 유가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1분기 때 사실 그 항공사들의 그 유가 실적이 좀 부진했던 주 원인이 바로 유가 부분이죠. 유가 부분인데 이런 유가가 지금 3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어떤 실적 개선이 직접적인 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유가가 한 $10 하락하게 된다면 그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한 1,800원가량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그런 $20 이상을 좀 하락했다면 운영비 중에서 한 40% 이상을 유류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사실은 영업이익 좀 적자를 보여줬었는데 2분기 때는 좀 흑자 전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좀 최근에 그런 견조한 흐름들이 그러한 2분기 실적 흑자 전환 예상 이 부분을 보고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의 어떤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기 진입을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런던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항공수요 확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그동안 좀 하락 추세였던 그 장기 이평선 자체가 서서히 상방향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단기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초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목 같은 경우 사실 6월 20일 날 그때도 한번 이슈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도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고 현재 상태에서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신다면 전일 종가 이하였던 51,400원 이하에서 51,000원과 51,400원 이 사이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6,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수기 진입을 앞둔 종목이었죠. 대한항공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역시 이제 전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네. 전일에 한 9%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인포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민주 회장의 지분 투자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요. 바로 국내 이제 대표 메시징 기업 업체입니다. 메시징 서비스 업체인데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런 메시징 소프트웨어라든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휴대폰이나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시징 문자 서비스, B2B 간의 기업 간의 그런 문자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매출의 한 7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장 규모가 한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 기업형 메시징 서비스 자체를 동사가 최초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한 20% 정도 하고 있는데요. KT라든가 LG U+와 함께해서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과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문자 메시지 서비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효율적인 마케팅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 불황일 때도 꾸준하게 한 20-30%씩은 계속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동사의 어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실적 개선의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양방향 문자 투표죠. 이 부분이 사실 국내 아직까지는 동사에서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시는 프로그램들 있죠. 방송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이라든가, 나는 가수다, 생방송 1억 퀴즈쇼, 이러한 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청자들이 좀 참여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에서 양방향 문자 서비스, 투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상당히 그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시장에서는 좀 약간의 B2C 특성이 좀 강했기 때문에 기업과 어떤 소비자 간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형성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방송 트렌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도 이런 양방향 문자 투표가 가능한 프로그램 출연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그런 선진국들의 방송 트렌드를 좀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실적 개선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방송 프로그램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스타 경매쇼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스타의 소장품을 생방송으로 경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이들, 한류 스타 이런 스타들의 어떤 애장품을 좀 경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어떤 참여, 문자 투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런던 올림픽 중계 관련한 문자 서비스라든가 또 하반기에 대선 후보 선정 모바일 투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한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상당히 좀 최근에 그런 정배열을 좀 형성을 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전일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7,9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정고점이 있는 9,000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던 서울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도 심리적 저지선 붕괴가 임박하는 등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1주택 소유자들이 매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백화점들이 잇따라 불문율을 깨고 무한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업 정지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본 입찰 마감이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 기업은행 등이 저축은행 한 곳씩을 인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거래 가격이 반토막난 아파트가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일반 매매 시장에서 고점 대비 가격이 반토막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로미터 역할을 하던 서울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도 심리적 지지선 붕괴가 임박하는 등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일선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대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과거 고점 대비 3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입주가 집중된 경기도 파주와 김포, 고양을 비롯해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일부 아파트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상구와 목동, 경기도 분당, 용인, 평촌 등 이른바 버블7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버블7 지역 내 아파트 57만 4,781가구 중 35%인 20만 1,311가구가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 단지인 개포동 주공 1단지 50제곱미터형은 지난주 7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심리적 지지선인 7억 원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값 반토막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완화 등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가격 폭락으로 우리네 가정의 속도 검게 타고 있을 텐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다른 집으로 갈아타게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죠. 예,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형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아파트의 낙폭이 적었던 만큼 중대형 매입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 강남권이나 성남 판교,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무주택자에 집중됐던 정부의 거래 활성화 대책이 구매력을 갖춘 1주택자 등으로 확대될 경우 심각한 거래 위축을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지역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28건에서 2월 574건, 3월 706건, 4월 750건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월 역시 3, 4월에 근접한 689건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거래는 강남 상구에 집중됐는데요. 전체 거래량의 25에서 29%를 차지해 올 들어 서울 시내에서 거래된 중대형 아파트 3에서 4채 중 1채가 강남권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소형 외곽 지역 주택 소유자의 갈아타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은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원치 않은 이 주택자에 대한 우려로 교체 수요가 이루어지려면 기존 주택이 팔려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의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네, 부동산 침체와 같이 자주 언급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황입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백화점들도 변해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백화점들이 무한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 6층에서 8층 화장실에 어린이용과 어린이용 변기를 함께 설치해 가족형으로 꾸몄습니다. 아이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근 인기를 끄고 있는 멀티숍 브랜드의 경우 아일랜드 매장을 선호하는 것도 기존의 영업 법칙을 깬 사례인데요. 통상적으로 백화점 내 명당 자리는 벽에 붙어있는 박스 매장으로 꼽힙니다. 실적이 나쁘면 정기 상품 구성 개편 때 아일랜드 매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브랜드들로서는 퇴전만큼 굴욕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대되고 있는 편집 매장들은 전략이 사뭇 다른데요.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상품 선호가 중요한 편집 매장의 특성상 고객 이동이 많고 입체적으로 상품을 보일 수 있는 아일랜드 매장이 새로운 명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백화점 1층에 위치하는 게 불문율이었던 화장품이 식품 매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옮긴 것도 고정관념을 깬 시도인데요. 이렇게 롯데백화점 본점은 올봄 지하 1층에 빌리프, 숨, 안나수이 등 20여 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켰습니다. 식품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가격대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화장품을 가볍게 충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축은행 사태로 사회가 시끄러웠죠. 그만큼 우리네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컸는데요. 그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지난 5월 영업 정지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본입찰이 17일 예정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 기업은행 등이 저축은행 한 곳씩을 인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금융이 솔로몬, 하나금융이 하나저축은행, 기업은행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사는 17일 솔로몬 한국미래저축은행의 제3자 계약 이전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4일 마감한 인수의향서 마감에는 솔로몬 저축은행의 우리금융, 하나금융, 한국저축은행의 하나금융 산업은행, 미래저축은행의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